네.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, 그 배우자 신동욱 씨가 있습니다. 그를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해봤습니다. 자,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그동안의 얘기와 전혀 다른 겁니다. 최태민 씨를 조심하라고 둘째 딸과 첫째 딸 두 분에게 모두 경고했다는 거, 그 증언이 나왔습니다.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 다음에 1980년대 성북동에 머물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3남매, 그 셋이 살던 집에 최태민, 최순실 씨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, 박근영 씨의 기억입니다. 관련된 얘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제 공화당 총재로 맡고 있는 이 신동욱 씨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. 74년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, 그 이전에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, 그 얘기를 했다는군요. 전원입니다. 소개해드립니다. 우리 아내 얘기는 네. 어머니 서거 이후의 등장이 아니고 서거 이전의 등장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. 근데 최태민 씨가 영애와 만나려고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면은 청와대 경호실이나 사정기관에서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신원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유경수 영부인께서 아마 그 당시 영애와 우리 아내가 함께 했던 자리에서 네. 행사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우리 아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신동욱 씨한테 여러 번 물었거든요. 아내 배우자인 박근영 씨가 분명히 들었습니까?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가 둘이 같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박근혜 당시 영애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더라. 이게 소개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안 어떻게 좀 전혀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요. 아니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네.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접근을 말하자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네. 유 여사가 서거하신 이후에 이른바 그 뭐 수천 통의 편지 중에서 네. 바로 그 어젯밤 꿈에 유 여사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그네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다고 하고 네. 또 몇 개의 꿈에 나타났다는 그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꿈을 꿨다. 네. 근데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주 당시 얼마나 마음이 허한 상태겠습니까? 네.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심정적으로 어떤 의존하고 이런 네. 관계가 시작이 됐다. 이것이 지금 정설인데, 네. 정설처럼 돼 있는데, 이미 그 전에 사실 아까 청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라면 네.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. 어떤 청와대의 바운더리 내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다. 아하. 근데 그런 청와대 행사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당시 영애죠. 네. 영애에게 큰 영애에게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네. 말이라든지 언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서 유 여사께서 불러서 두 딸을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떤 가르침을 줬는데 네. 이제 신동욱 씨 얘기는 그러니까 75년 3월에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에 임진강 구국 집회에 참여해서 명예총재로 위촉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어떻게 한 달 만에 편지 3통 보내면서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되겠느냐.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쭉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유경수 여사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첫째 딸에게 경고를 했다, 그 얘기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그런데 1979년 11.6이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3남매는 성북동 집으로 나오게 됩니다. 저희 그 시절에 아주 아름다웠던,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국을 잘 끓였다는 기억까지 해주는데요. 그 장면도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아내 기억 속에는 3남매가 가장 행복했던, 우애가 가장 깊었던 때가 성북동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니까요. 네. 주말에면 그 삼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요리도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. 아, 네. 그래서 아내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국을 잘 끓이셨다고 기억하고 계시더군요. 예. 자, 그러던 와중에 그 주변에는 여전히 최태민 씨는 등장을 합니다. 네. 등장하지만은 3남매가 함께 있는 공간에 최태민 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성북동 시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이제 주말에 당시 박지만 씨는 육사를 졸업한 다음에 기무사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이니까 주말에 모여서 3남매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. 그런데 박근영 씨가 82년에 결혼하거든요. 그때 이후에 뭔가 틈이 벌어지는 장면을 신동욱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가장 큰 거는 82년도에 우리 아내가
결혼을 합니다.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내가 운전기사 역할을 했고요. 네.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고, 집사 역할을 했고, 네.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. 박지만 회장은 다시 군 복무 중에는 군 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물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올 확률이 낮아졌죠. 네. 군 시절이니까. 그러면 그곳에 누가 혼자 남아가 있습니까? 그 시점부터 최태민, 최순실 부녀가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이제 결국 그 삼남매가 살던 그 시절, 막내는 이제 군대에 가 있고, 박지만 씨의 얘기고, 아내가, 둘째 딸이 결혼해서 바로 옆집입니다만 이제 출가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.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. 네. 그러니까 뭐 당시 상황을 조금 유추를 해보면 네. 이 신동욱 씨가 이제 이 아내인 박근영 씨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주변에서 늘 이 생활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그 빈 공간에 이 최태민, 최순실 부녀가 이 박 대통령 가까이에 좀 접근했을 수 있다. 그런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좀 설득력 있게 좀 들립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는 94년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. 80년대 대통령이 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군요. 그 장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태민 일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네. 함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네. 내 안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. 네. 옆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또 큰 길을 지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풍산그룹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하니까 그 담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줬답니다. 벽을 뚫어서 쪽문 같은 걸 만들어 주셨군요. 그곳에서 그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를 많이 목격했다고 우리 아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최태민 부녀가 의도적 접근이었다면 아내의 잦은 방문은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. 그런데 우리 아내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자, 저 집, 이제 바로 이 성북동 집입니다. 저 집하고 바로 담을 같이 쓰는 집이 풍산그룹 가문이었고, 박근영 씨가 시집을 갔는데 바로 옆집으로 시집을 간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편하게 네. 쪽문을 좀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요. 네. 물론 뭐 저희 얘기는 신동욱 씨가 이제 그 아내인 박근영 씨의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네.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계속 그 기억이 이어집니다. 자, 6개월 만에 파혼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박근영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. 그 다음부터 이 시점부터가 박근영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시점이거든요.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아내가 박정희 대통령 자녀분 중에 처음 있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아주 화제가 됐던 결혼식입니다. 네.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파혼이 된 거죠. 그때 마침 외국으로 나가라고 네. 어떻게 했냐고 자꾸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. 누가요? 최태민 씨와 그 일가들이요. 그럼 미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 공간에 완전하게 누구만 남아있죠? 박근혜 영화만 남아있는 겁니다. 난 거기서부터 난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. 자, 유경재단 문제를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박근영 이사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좀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. 그 출발점에 대한 기억인데요.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그때부터 좀 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1년이 경과되자마자 생활비가 들쑥날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한날은 패스트푸드점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햄버거를 주워 먹었답니다. 아, 돈이 없어서요? 네, 그래서 많이 울었답니다. 무섭고 두려워서. 그 첫 해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생활비 보내는 건 송금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나요? 은행에 가본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그 돈을 붙인 사람은 최태민, 최순실, 최태민 일가 중에 한 분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최태민의 친척이 서초동 반포에 그 한신 아파트 집을 한 채를 우리 유일하게 박근영 그 당시 영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. 근데 최태민 가족이 가서 그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송금도 박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고 최태민 씨 일가에서 해주었고 또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박근영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신반포 쪽에 아파트 한 채를 해줬는데 그 계약하는 장소에 박근영 씨가 나가봤더니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 씨 일가의 남자 한 분이 와서 계약을 같이 해줬다 그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동욱 씨 얘기에 의하면 네.
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성북동에 살고 이후에 이제 삼성동까지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부녀가 사실상 집사 노릇을 하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좀 챙겨주는 아주 최측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좀 정황상으로 좀 잘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일단 신동욱 씨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, 뭐, 그동안 했었던 모든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모두 다 주목받진 않았습니다만, 어쨌건 아내 입을 통해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. 박근영 이사장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요청했는데, 현재로서는 언니의 상황 때문에 일체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양해 말을 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. 네. 뭐, 물론 그 신동욱 씨 얘기가 100% 다 맞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. 어느 정도는 좀 그 사실에 좀 부합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면 네. 지하철을 타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기사가 딸린 차와 비서가 항상 일정을 조율을 해주는 생활을 물론 바쁘긴 하지만 네.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전철 패스는 어디서 사야 되고 또 타는 것은 또 어떻게 타고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네.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어린 나이에 그 비서들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네. 그걸 이제 생활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생활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최태민 씨와 아니면 그 딸인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면 아무래도 생활적인 면에서 의존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제 최태민 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최태민 씨가 여자 대통령 만드는 문제를 90년대 초반부터 꽤 오래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준비했다?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최태민 씨가 사망한 게 1994년인데요. 네. 사망한 게 4년 전인 1990년 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목회자가 말했습니다. 그 내용이 조선왕조 500년사를 아느냐,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핍박했느냐, 앞으로는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시점이 주장에 따르자면 1990년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. 전기영 목사도 얘기를 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태민 씨의 측근으로 이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는 멀어졌다라고 이제 그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요.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최태민 씨가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. 자, 이제부터 일을 시작한다. 앞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 시점 사실은 이 시점은 뭐 90년도가 아니라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네. 이제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보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박관천 경정입니다. 박성원 부국장 기억하시죠? 이른바 청와대에서 그 문건 유출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구속됐었던 경찰입니다. 그가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권력 서열 3위다. 내가 보기엔 1위는 최순실이다. 2위는 정윤회고. 근데 이제 풀려난 이후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뭐 뭔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고 그때 검찰 조사에 진술했었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. 내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다 말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이 다칠 것 같았다.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습니까? 자, 조홍천 비서관이 말했다.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. 자, 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영린이라는 건 박 대통령이 가장 분노하면서도 또 박 대통령에 밀접하고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러한 얘기라고 할 텐데 네.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. 어떤 그 나중에 사단이 난 것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2년 전 이 시점에 박관천, 조홍천 이 두 사람 얘기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 같았잖아요. 글쎄요. 박정호 대변인 어떻습니까? 민정이라는 곳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걸 다루고 뭔가를 확인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홍천 비서관 얘기대로과 박관천 경정은 대통령이 가장 껄끄럽게 얘기하는 거 우리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시 그 서울로만 돌아다닌 얘기를 우연한 기회에 박관천 경정이 아마 포착을 한 것 같고 네. 이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만들어서 당시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. 그랬는데 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
하니까 이후 조 비서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후부터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이후에 조홍천 비서관, 박관청 행정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인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박관천 경정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또 당시에 이 정보는 가지고 있고 보고는 하지 말자라고 조홍천 비서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조홍천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에는 이 조응천 의원이 네. 이제 진실을 좀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홍천 의원은 이제 직무상 알게 된 건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일체 얘기하지 않아 왔습니다만 또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겠다 그랬었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그 당시 1년차, 2년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.